오늘 또다시 25강 수업은 73페이지 5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3페이지를 한번 펴서 저와 함께 또다시 열처리 열처리 수업을 같이 함께 동행해 봅시다. 자, 59번 항원 변태곡선. 이제 항원 변태곡선 많이 봤죠? S곡선 또는 C곡선 또는 TT곡선이라고 했는데, 항원 변태 S곡선에 영향 주는 요인 중 X곡선을 앞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원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니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C입니다. 눈으로 자꾸 익혀주고, 좌측, 앞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알루미늄, 티탄이다는 거, 요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좌측으로 하는 알루미늄, 티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걸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요런 표시되어 있는 걸 꼭 좀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한 5번쯤 반복하고 나면 얼마든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 CBT 시험 칠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60번을 한번 봅시다. 인상담금질의 인상시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해놨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기름의 기포 발생이 정지한 순간에 꺼내어서 다시 이제 윤행이나 공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인상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담금질 그걸 순간에 다시 중지하고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담금질 하니까 요걸 인상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화색, 열처리할 때 색깔, 화색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2배의 시간 물속에 담근 후 꺼내어 공냉하는 것을 인상담금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열물 직경 및 두께가 3mm당 1초 동안 물에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윤행 및 공냉하는 것을 인상담금질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진공 또는 물소리 들리는 순간 꺼내어 윤행 혹은 공냉한다. 이것이 인상담금질이 아닙니다. 이 인상담금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요게 나다라가 이제 인상담금질, 인상식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상태도의 조직에서 브리넬 경도 HB 값이 가장 큰 것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브리넬 경도입니다. 브리넬 경도는 앞으로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브리넬 경도는 영어로 브리넬 하드니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HB로 표시합니다. H는 경도, 브리넬은 B입니다. 이 브리넬 경도 값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경도 순서는 자, 마르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폴라이트입니다. 그러고 담금질 조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면 시멘타이트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CMTSP라고 하면 담금질이 아닐 때 모든 조직을 합쳐서 했을 때 제일 경도 큰 순서는 이렇게 시간 나면은 외워두세요. CMTSPA. A는 뭐냐면 여기 오스테나이트입니다. A는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CMTSPA. CMTSPA로 외우면 되는데, 여기에서 C는 담금질 조직이 아닙니다. 담금질 조직에서 제일 큰, 경도가 제일 큰 것은 하면 마텐자이트입니다. A는 이제 잔류오스테나이트고요. 그래서요, CMTSPA 요걸 알아두면 여러 가지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와 같은 시험을 할 때 손으로 시험편 잡고 옮기기에 가장 곤란한 시험은, 이 마멸 시험은 자체가 구름 마멸, 미끄럼 마멸, 왕복 미끄럼 마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찰력에 의해서 재료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마모 또는 마멸인데, 거기에다가 손으로 시험편 잡고 옮기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인장시험하고는 이건 정적입니다. 충격시험도 일단 정적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적시험인데, 마멸시험은 이렇게
왕복 움직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표를 자꾸 옮기기 곤란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셀프 프린트 시험, 이거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셀프라는 거는 황입니다. 요즘은 잘 없는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런 인화가 없는데 전에 필름으로 할 때는 사진관에 가면 인화하죠, 그죠? 현상하고 하는데 이 셀프 프린트 시험도 인화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현상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셀프 프린트 시험할 때 일반적인 강제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황이 외주부로부터 중심부로 증가해 분포한다.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황이 어디에 많다는 겁니까? 외주부는 바깥쪽입니다. 외주부하고 중심부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중심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을 이렇게 해놔도 또 누가 바꿉니다. 황이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감소하여 분포하는 편성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안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말이 어쨌든 요거는 본래는 이제 황편석을 시키면 중심부에 많이 있고 밖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정상적인 편석입니다. 그래서 이 정편석은 우리 SN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역편석은 반대로 뭐냐? 역편석은 청동, 황동에 많이 보입니다. 인곳 외주부에, 덩어리 외주부에 많이 있습니다. 융점 낮은 물질, 공정 불순물들이 응집하고, 그러니까 중심에는 적습니다. 이게 역편석입니다. 합금, 응고, 온도 범위 넓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급령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편석은 SCO인데 CO는 컬럼입니다. 컬럼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둥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는 편석을 주상편석 SCO라고 합니다. 형광, 형태가 있는 그런 모양 강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중심부 편석이 기둥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CO는 기둥 컬럼의 약자입니다. 선상 편석은 황편석부가 짙은 농도로 착식된 어떻게 나타내면 선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점상 편석은 점으로 나타내서 SD, 다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요거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엄밀히 뭐라고 하면 매크로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어로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 매크로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반대말은 마이크로입니다. 매크로 반대말은 마이크로입니다. 매크로의 반대말 현미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자, 요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을 우리 마이크로란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이 셀프 프린터는 매크로 검사에 속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료의 단일 충격값 줬을 때 충격으로 재료 흡수한 흡수 에너지를 노치부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충격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전부 다 재료인데 그 재료 시험실에 가면 샤르피 충격 시험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걸 이제 시펜을 거기에다 노치로 만들어 가지고 딱 거기에 이제 거치를 해두고 해머, 샤르피 충격 해머로 때려가지고 한번 때려가지고 깨버릴 때 얼마나 잘 깨지면은 그거는 매짐성이 크고 잘 안 깨지면은 인성이 큽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충격값이란다. 자, 요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직량을 측정하여 소재의 건전성, 조직량에 의한 기계적 성질 유추 해석이 가능한 조직량 측정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조직량 측정 시험 방법은 뭐냐면 현미경 시험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금속 재료 기사 시험이나 이런데 요거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점을 측정해 가지고 이 양을 측정할 수 있고 직선으로 그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직선에
그 물려있는 그 입자를 가지고 조직량 측정하는 있고, 면적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 원 측정법은 거기 없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점 측정법, 직선 측정법, 면적 측정법. 이거는 금속 재료, 기사 시험 칠 때, 요걸 실기에서도 칩니다. 자, 다른 조직량 측정법, 비교법은 뭐냐면 FGC라고 합니다. 왜 FGC냐, 비교법이? F는 뭐냐, 페라이트입니다. 순철, 페라이트. 그레이는 입자입니다. C는 compare, 비교하다입니다. 그래서 순철, 입자 양을 비교하는 걸 FGC,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평적법은 FGP, 절단법은 FGR. 요 세 개도 금속재료, 산업기사나 금속재료 기사시험 칠 때 실기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열처리 이론에도 여기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불꽃시험 중 그라인드 사용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동일한 기구를 사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SM25C라든지 지금 그 열처리나 금속 재료 사는 게 SM25C, 45C, STC3, STS3, 뭐 SKH51 이런 거로 갑니다. 근데 똑같은 그라인드 같은 걸 사용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합니다. 그라인드를 사용할 때는 보안경, 불꽃이 막 튀고 하니까 보안경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꽃색 밝기에 따라 원칙적으로 너무 밝지 않는 실내에서 실시합니다. 다 바람의 영향에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불꽃을 방출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치 오늘 이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몇 번 이제 문제로는 나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이 이걸 요 부분입니다. 이 이제 FEC 상태도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도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실은 인터넷에서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필요할 때는 그 네이버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제가 이거 만든 것 아닙니다. 이 책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네이버에서 잠깐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걸 인용을 많이 하세요. 자, 이 상태도를 FEC 또는 FE, FE3C 상태라고 합니다. FEC, FE, FE3C 상태도라고 합니다. 본래는 FE, FE3C 상태도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상태도는요. 철하고 시멘타이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멘타이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멘타이트는 FE3C 또는 금속관 화합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시멘타이트는 굉장히 단단한데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단하지만 취약하고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1150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분해를 해버리면 FE3C가 분해하면은 FE 플러스 3C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뭐냐면 분해가 되면 FEC 상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자, FE, FE3C 상태도는 말이죠. FE, FE3C 상태도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준안정계라고, 안정적이지 못하되 준안정계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어디 있느냐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준안정계입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준안정계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FE3C는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탄소 6.67% 여기까지가 FE3C인데
이게 분리를 해버리면 안전계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FEC로 분리가 되어버리면 안전계가 될 땐 여기에 보니까 파선, 점선이 있죠. 파선, 점선이 있죠. 요게 안전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FEC 상태도. 그래서 상태도는 물론 철하고 탄소의 관계를 이렇게 실험해서 나타낸 건데 이게 준안전계와 안전계가 있다. 준안전계는 뭐냐면 FE3C인데 단 이 FE3C가 굉장히 단단하고 단단하나 이게 1150도가 되면은 분해를 해버립니다. 분해를 해버리면 FEC 상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상태도를 여러분 어디든지 한번 보세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준안전계입니다.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안전계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FEC가 됩니다. 분해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다시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험 문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선 가로줄이 세로줄 여기서 쭉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온도라는 게 있죠. 온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세로줄 올라갈수록 뭐가 온도를 나타냅니다. 가로줄로 갈수록 뭐가 나타내면 탄소를 나타냅니다. 이해하셨죠? 세로줄은 온도고 가로줄은 탄소는 이 상태도는 온도와 철탄소 병상태도는 온도와 탄소에 따라서 이 상태도를 만들었는데 세로줄은 온도고 가로줄은 탄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직선 여기 0이라고 해놨죠. 이 0이라는 거, 이 지렛대의 관계인데 자꾸 설명하고, 이 0이라고 해놨는 것은 탄소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쪽에는 탄소가 0이 아닙니다. 탄소가 0입니다. 그럼 뭐가? 철이 100%입니다. 순철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아지느냐 하면은 탄소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상태도 설명할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철의 녹론온도가 금속 재료에서는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1539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순철의 녹론온도 요점입니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537도로 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렇나 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 온도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도 정도 차이 났습니다. 이걸 금속 재료의 1539도보다 이거는 2도가 낮죠. 그래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철이 어떻게 되냐면 요 용융점입니다. 1537도였는데 여러분은 1539도를 알아두세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하려고 보니까 없어가 갑자기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요걸 조금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9도. 자, 역으로 철을 녹여가지고 순철을 녹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1537도인데 39도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요 좁은 구역에 델타 고용체라고 합니다. 왜 고용체라고 하냐면 비록 순철이라고 하지만 FE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섞여 있다 해서 이걸 고체라고 안 하고 고용체라고 합니다. 이 1539도 밑에 요 좁은 구간 있죠. 이 델타 고용체. 이것도 뜨거운 상태지만 고체, 고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490도로 되어 있죠. 금속 재료는 1400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A4라고 합니다. A4. 델타 고용체는 뭐냐면 최신입방 격자입니다. 최신입방 격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BCC라고 합니다. BCC라고 합니다. 최신입방 격자 BCC인데, 자, 요 1400도를 딱 내려오면 이 감마 고용체가 있습니다. 감마 고용체. 감마 고용체를 우리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감마 고용체는 이 범위 안에 이게 전부 다 감마 고용체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오스테나이트는 결정격자가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FCC가 됩니다. 그럼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스테나이트의 고용체죠. 또는 스테인레스 강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인데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비자성체다. 비자성체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오스테나이트는 탄소가 최대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게 얼마냐면은
2%까지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2.01, 2.04 뭐 이렇게 다 돼 있죠. 요 책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속 재료에서는 2%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는 면시 밑반 격자인 오스테나이트인데 요게 910도, 요게 이제 뭐냐면 A3 변태인데 요게 딱 지나면 요게 아주 좁은 구간에 0.020 해놨죠. 0.020. 0.020인데 사실은 요거는 금속 재료에는 0.025% 탄소가 요만큼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는 뭐 0.01이라고도 해놓고 0.020 해놨죠. 근데 금속 재료에는 0.025%입니다. 거기에는 알파라는 순철, 알파철, 순철 또는 페라이트 세 가지 다 씁니다. 이제 거기에 나타납니다. 요건 또 다시 최시 밑반 격자인 BCC가 됩니다. 이렇게 막 FE인데 온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한 원소인데 상태가 변하니까 결정격자가 변하니까 동소변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스테나이트 구역 이건 내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열 처리할 때 고온 조직인데 주로 여기까지 가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0.76% 해놨죠. 그죠? 0.76%. 그죠? 요거는 실제로는 뭐냐면 0.76%는 뭐냐면은 금속 재료에서는 이제까지 문제 0.8%라고 다루었어요. 그게 공석강입니다. 요 왜 공석이라고 하냐면 이 감마 고용체가 비록 온도가 이래 높지만은 이게 뜨거운 상태지만 고체입니다. 고용체입니다. 이 고용체가 요 점을 딱 지나면은 자, 요 보세요. 0.8%인데 요 0.7 뭐 68, 76 해놨죠. 금속 재료에서는 0.8%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퍼센트나 온도가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금속 재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8%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오스테나이트라는 이 조직이 고온 조직입니다. 요 공석 변태점을 딱 내렸으면은요. 이쪽에 있는 순철하고 이쪽에 있는 시멘타이트 두 개가 청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마 고용체에서 두 개의 고체가 나옵니다. 순철,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두 개의 청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석은 고용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석이니까 두 개가 나온다 이래 됩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얼마 전 문제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요 구역 있죠, 요 구역. 요 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오스테나이트인데, 고용체잖아요, 그죠? 고용체인데, 요 안에는 뭐가 되느냐면, 오스테나이트하고 알파가 있습니다. 요 알파니까.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 선, 여기 A3선이에요. A3선, 요가 A3선이고, 요 구역에서는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가 석출한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뭐냐면 오스테나이트에서 이쪽에 시멘타이트니까 여기는 시멘타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ACM이라고 합니다. ACM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래 한번 봅시다. 여기에 1490도입니다. 여기에. 탄소는 0.18%입니다. 여기는 16%라고 0.18%, 금속 재료는 0.18, 여기는 0.1, 요걸 뭐라고 하면 포정이라고 합니다. 포정. 포정이라는 뭐냐면 이쪽에는 액체입니다. 액체의 델타 고용체가, 델타 고용체 액체로 포위되어 있다가 1490도를 지나면 감마 고용체로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냐면 델타 고용체 액체로 포위되었다 해서 여기서는 포정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탄소를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4.27라고 해놨지요. 여러분, 저 금속 재료에서는 4.3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 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액체입니다. 리퀴드가. 액체에서 여기에 딱 내려서면은 이게 온도가 1130도입니다. 1130도입니다.
여기에 오스테나이트, 여기에 시멘타이트. 그래서 액체에서 공정주출, 공정반응을 딱 내렸으면은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 고체 두 개가 나옵니다. 공정주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왜? 액체에서 고체나 고형체가 나오는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층으로 쌓여있는 라멜라 조직을 우리는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시험 문제 여기까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체는 2%에서 4.3%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3.2, 3.6, 어떤 데는 뭐 2에서 뭐 4%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으면 요 안에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재밌는 현상이, 순처리 녹는 온도가 1539도죠. 그죠? 39도인데, 이거 1537도인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금속 재료를 지금 내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39도. 그런데 탄소가 4.3% 가면 여기에 1130도가 됩니다. 여기는 1150도, 1130도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고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탄소가 4.3% 섞였을 때 녹는 온도하고, 탄소가 거의 안 섞였을 때 녹는 온도 1539도하고 1130,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속에서는 뭐냐, 다른 성분이 합금이 되면은 주로 공정이 되면은 용융 온도가 떨어진다 하는 걸 여기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멘타이트는 6.67인데 여기는 5라고 해놨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계 재료나 이런 데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꼭 좀 요걸 유념해 주시고, 이걸 전혀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을 하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좀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내가 급히 지금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참고하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궁금할 때는 인터넷 네이버나 검색을 해보면은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뭐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지금 뭐 면심 입방격자, 채심 입방격자, 조밀 육방격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궁금해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면심 입방격자고 채심 입방격자, 조밀 육방격자, 정방격자, 요걸 오늘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면심 입방격자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단순한 제도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원자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입방격자라는 것은 입방전개와도 같습니다. 뭐냐?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고, 정육면체를 입방격자, 입방전개라고 합니다. 정육면체를 입방격자라고 하고, 정방전개, 정방격자는 이렇게 직육면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두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면심입방격자는 FCC라고 해놨죠. 요거는 뭐냐면, 면이라는 거는 face, 심은 중심할 때 심자입니다. centered. 입방격자는 영어로 cubic lat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CC고요. 채심입방격자는 뭐냐면, 원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입방격자 중간에 하나 있죠. 몸의 중간에 하나 있다 해서 Body Centered Cubic Lattice, BCC라고 합니다. 그럼 조밀 육방격자는 육방이라는 6가지로 된 기둥입니다. 육각기둥이죠. 육각기둥인데, 자, 위에 원자가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6, 7개가 있죠. 밑에도 7개 있죠. 그럼 또 중간에 3개가 있습니다. 이걸 조밀하다. 그래서 조밀하다는 클로스 팩트입니다. 그걸 육각기둥이라는 헥사고날이라고 씁니다. 이 영어 아닙니다. 헥사고날,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CPH 또는 이걸 위치를 바꿔가지고 HCP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면 면심입방격자는 뭐냐? 원자가 모서리에 4개씩 8개인데 각 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을 면심입방격자라고 한다. 그걸 알아두세요. 각 면마다 있는 거. 채심입방격자는 그 안에만 하나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치환형 고용체,
침입형 고용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치환형 고용체라는 건 뭐냐면 구리하고 니켈 같은 것, 금속은 말이죠. 비중도 거의 같고 결정격자도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이걸 합금을 해서 녹여가지고 고체를 결정을 만들면 이게 두 개가 위치만 바뀝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요 위치만 바뀌었죠. 구리하고 니켈이. 이런 걸 치환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위치를 바꾼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치환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침입형 고용체는 여러분 했습니다. CHONB. 요거는 금속 원소가 아닌데 입자 크기가 작습니다. 여기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금속 결정 속에 속속히 들어간 것만. 대표적으로 이 강은 말이죠. Fe라는 철 격자 사이에 탄소 같은 것이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을 침입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이렇게 문제를 다루던 치환형 고용체, 규칙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칙격자는 뭐냐면 이 원자들이 위치를 바꾸는데 규칙적으로 바꿔주는 걸 규칙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규칙격자는 치환형 고용체와 같다. 그 다음에 정방격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방격자는 뭐냐면은 가로 세로는 같습니다. 근데 높이가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입자 모서리에 내가만 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단순 정방 정계 또는 단순 정방 격자라고 합니다. 자, 요걸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너무 이런 걸 안 보고 막 문제만 풀이하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요 제도의 선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거기에 또 한 번씩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